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어제 확진자 수는 500명대로 소폭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병원, 성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어제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583명 발생한 상황인데 그래도 그제 600명대보다는 다소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이 효과가 좀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는 상황이잖아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좀 걱정이 되는 편이죠. 사실은 그 거리두기를 강화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선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만일 안 했더라면 그 전에 예고됐던 1,000명 가까이도 발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매일 500명 가까이 나오면서 이제 서서히 병실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다행히 어느 지역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발생은 없는 것은 다행입니다. 예. 그러면 그 지역이 다 마비가 될 테니까요. 그러나 전국적인 추세가 17개 시도 어디라도 다 매일매일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숫자가 모이면 이런 500명 전후의 숫자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 중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 좀 밀집돼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다음 달 3일까지를 일단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현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강화된 지금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2단계 그 이상 특별히 더 강화된 대책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조금 더 줄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이제 해당 공무원들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기간이라는 걸 설정해서 그 사이에는 좀 더 집중해서 계도와 필요하면 단속을 해야 된다는 점. 그런 점들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안심하고 정부를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된다고 봅니다. 예. 특히 서울의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 기준으로도 서울에서 2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최근 서울의 누적 확진자가 인구 1,000명당 1명 선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00명당 1명이니까 지금 거의 10,000명이 다 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적이긴 하지만 서울 시민 10,000명이 이미 환자가 됐거나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그분들과 접촉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서 자가격리를 당했던 사람들이 적어도 2만 명, 3만 명 되겠죠. 숫자가 이제 가족들도 있고 할 테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10,000명한테 감염을 시켰던 사람들이 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아마 상당히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돼가지고 고통을 겪었다라는 얘기고요. 예. 브리핑 도중에 최근 수도권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동을 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에 이동이 줄지 않으면 감염도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혼자 잠시 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오래 있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도 더 이상 옮겨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 없으니까 지금 사회가 형성돼 있는 건데 방대본에서는 최소한 이동을 자제해달라. 그러면 집에서만 있으면 이동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없애라는 건데 이제 저는 지금 시점에는 호소도 호소지만 실질적으로 그 호소를 해서 듣는 부분들이 있고 분들이 있고 전혀 무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는 좀 특별히 이 우리가 정해진 단계에 맞는 계도, 지도 혹은 필요하면 단속 이런 것들을 같이 해줘야
지금 아까 정부를 믿고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 게 그게 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지 국민들만 조심하고 정부는 단계를 안 올리고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은 조금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조금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해주셨는데 그리고 실내 환기와 관련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신고도 함께 증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브리핑에 담겨 있었습니다. 실내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저희가 거듭해서 듣고 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인 건가요? 이제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예. 하라, 혹은 1시간에 2번은 하라는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있지 의무가 예.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그 소위 시설마다 예. 환기가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환기를 강제로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것을 법으로 규정하기는 힘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그 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30분 동안 환기를 안 하다가 환기를 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환기가 되지만 30분 사이에 얼마든지 사람들 간에 감염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시간에 2번, 2시간에 1번이라고 규정은 해놨지만 그것이 절대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추워졌지만 야외 음식점은 허용을 하고 실내 음식점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도 있었지요. 네, 이게 지금은 사실 의무가 아니라 가이드라인 정도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좀 신경 써서 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브리핑 내용 중에서 호흡기 증상만 있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선별진료소에 가서 진단 검사를 받게 되면 밀접 접촉자가 아닌 이상 그냥 받게 되면 비용이 상당하다는 부담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좀 조금의 몸에 열이 있거나 뭐 이런 의심 증상만 있어도 가서 받았을 때 부담을 덜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 그 초기에는 열이 나면 움직이지 말고 집에서 조금 있다가 상황을 봐서 1339에 신고를 하고 보건소에 전화를 하라고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워낙 많이 퍼졌기 때문에 지금 증상이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뭐 목이 아프다, 열이 난다, 기침이 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1339나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무시하는 뭐 가벼운 코막힘이라든지 또 뭐 약간 설사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서 조금 뭔가 의심스럽다. 예. 최근에 누구를 만났는데 지금 증상이 뭐 평소에 못 느끼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무증상 감염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 감염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은 못 찾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좀 선제적으로 많이 활동하면서 감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가서 검사를 미리미리 해서 무증상 감염자까지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무증상 감염자가 위주로 돼서 퍼지고 있는 이 감염을 쉽게 떨어뜨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일단 무증상자에 대한 감염 확산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일단 브리핑 관련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해보고요. 아까 서울시의 감염 확산세를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아까는 서울시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제 서울시가 오늘부터 서울 멈춤 기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설의 영업을 밤 9시까지 제한을 하는데 사실 기존의 식당들은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또 영화관이나 상점 등이 이제 영업 금지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밤에만 영업이 금지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낮 시간 동안에는 그대로 영업을 하고 밤 9시 이후에만 중단을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바이러스가 9시까지만 활동하고 그 이후에는 활동 안 하는 거 아닌 거는 너무나 예. 잘 아실 텐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저녁에 아주 필수적이지 않은 모임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예, 그까지는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시에 일시에 문을 닫는 것보다 예. 물론 이제 뭐 포장은 된다고 하지만 이제 다 손님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보다는
그 영업 시간은 연장을 하되 동시간대에 어떤 음식점이 음식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시에 한 100명이 몰려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8시와 9시 때 각각 50명씩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예.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감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행정적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어느 식당은 10명밖에 못 받고 어느 식당은 30명 받고 이제 이렇게 다 정해놓는 건데 이제 그게 자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네. 사실 외국은 그걸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영업 시간을 좀 연장하면 그 업주로 봐서는 사실 수입은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수입은 비슷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입이 많이 줄지는 않는 대신에 시간은 좀 연장은 되겠지만 예. 수입에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그다음에 방역 당국으로서는 감염원을 그만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9시에 딱 정했다는 것이 뭐 절대로 의학적인 건 아니고 이제 예. 사회 관례적인 거긴 한데 조금 그 부분은 좀 아쉽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시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인원을 한 번에 받는 인원을 제한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례 중에서도 최근 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파고다 타운이라는 음식점에서 시작된 감염인데요. 방금 브리핑에서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일단 거기서 공연을 한 예술단 단원 한 명이 지난달 말에 확진이 됐는데 그 이후 21명이 추가가 됐고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55명이라고 수치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28일이면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염이 확산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분석 나오는 게 거기는 환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환기를 제대로 안 했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음식점에서 공연을 한다는 거는 참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는 굉장히 나쁜 조건을 다 갖추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식당에 가면 식사 전에 우리가 마스크를 낀다고 하지만 대개는 앉아서 잠시 담소하다가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담소하고 식사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공연을 하게 되면 그 식당의 체류 시간이 일단 더 길어집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시작은 공연자가 시작을 했는데 그 공연자는 매일 공연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일정한 바이러스를 계속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오는 사람마다 그 바이러스를 다 받아가게 돼 있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공연을 하는 그런 그 업태는 굉장히 나쁜 감염을 퍼뜨리기에는 정말 아주 용이한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한 지침이 없었다는 건 조금 아쉽고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런 행태의 그 영업은 안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아마 뭐 노래까지 예를 불렀다면 그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공연할 땐 또 마스크도 안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업소는 뭐 공연자들하고 따로 소모임도 가지고 나가서 또 2차도 하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접촉 시간이 길었던 그런 것 때문에 아주 특별히 한 음식점에서 이렇게 뭐 55명씩이나 지금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례는 사실 뭐 환기도 안 됐고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을 안 했고 거기다가 또 2차 추가 모임까지 가졌으면 사실 빠르게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모든 조건이 이루어져 있었네요. 자, 그리고 저희 병상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병상이 부족할 거란 우려를 했었는데 이게 조금씩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위중증 환자가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59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건데 전국 기준으로 59개면 이게 우리 의료 체계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 겁니까? 자, 간단하게 계산하면 지금 그 500명이 발생하면요. 예. 한 1% 정도는 위중증이 생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럼 5명입니다. 예. 그럼 열흘이면 50개가 끝나는 거죠. 예. 그 지난주에도 사실은 뭐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그럭저럭 버티는 이유가 사망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사망자가 생기면 중환자실 병상이 비죠. 그러면서 이게 수급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건데요. 예. 사망자가 안 생기면 저는 일주일 안에 병상은 다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59개지만 우리가 전국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주로 자기 지역에서 중환자실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급 문제는 지금은 거의 뭐 턱 밑에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계속해서 400명대, 500명대 확진이 유지가 되면은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소진될 거라는 그 예측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국에서는 자택격리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걸 시행할 수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아주 급하게 대량의 환자가 발생을 하면 지난번 대구 경북대 같이 일시적으로 그런 일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인구당 병상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특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각 구마다 생활치료센터를 지금 충분히 확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코로나19에 걸렸다는 확진을 받고 집에서 머무는 그런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예. 이렇게 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에서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 병이거든요. 실제로 지난 봄에는 그런 일이 생겼죠.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사망을 하는 환자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 그다음에 병동, 병원, 그다음에 중환자실 이렇게 이어지는 의료 체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계속 준비하고 또 국민들한테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백신 관련된 질문 하나만 짧게 가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부가 당초 백신 공급을 얘기할 때는 안정성과 효능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좀 의료진이 실수를 하면서 이 신뢰성에 대한 좀 우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화이자나 모더나는 영국에서 뭐 긴급 승인을 받기도 했고 또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내보냈지만 그 바레인에서도 긴급 승인을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곳이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와 체결을 한 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주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결국 이것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랑 가장 협약이 잘 됐다는 뜻이고요. 화이자는 이미 90%가 선매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역량이 없고 모더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3상이 끝난 백신 중에서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유일하고 예. 비교적 가격도 싸고 익숙한 백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능이 한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효능 면에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의 호흡기 내과 정기석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